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들은 다 무당과 관련된 썰들 모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괴담은 무당집 알바했던 썰이고요. 바로 읽어볼게요. 귀신을 직접 본 적은 없다. 그런데 당집 알바하면서 귀신 들렸다는 사람은 좀 봐왔었다. 그래서 그냥저냥 귀신이 방문을 두들겼다는 뭐니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는 지금도 개소리처럼 들리고, 내가 직접 본 귀신 들린 사람들 썰을 좀 풀어볼까 해. 흔히 무당을 사기다, 사기가 아니다 말을 하는데, 내가 판단하기엔 당집은 거의 50%는 사기고 30%는 그냥 정신병자, 20%는 나도 모르겠다. 나도 귀신 이런 건 절대 안 믿거든. 그런데 이 나머지 20%의 신내림은 지금도 뭔지 모르겠다. 내가 당집 알바를 하게 된 건 여자친구 때문이었다. 당시 여친 어머니, 진짜 친한 친구분이 무당이었거든. 그리고 어머니가 좀 미신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고 엄청 잘 지키시는 분이었다. 아마 그래서 무당 친구분도 사귀신 거겠지. 그리고 그 어머님이 영양 때문인지 여친도 점이나 미신을 좀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믿었다. 교보문고 같은 데 가도 다른 책은 잘 안 보고 관상이랑 사주 이런 책만 둘러본다. 크크. 둘 다 학생이라 궁합, 사주 같은 거 여친이 보자 그래도 몇만 원씩 못 내겠더라. 그래서 싸게 궁합이랑 사주도 볼 겸 어머님 친구가 하시는 당집에 갔는데, 무당 어머님이 사주랑 궁합 나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 난 처음 보는 거였는데 그냥 이런 게 좋다 안 좋다, 몇 살부터 뭘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였다. 그리고 돈은 다 받더라. 쓰바. 그래도 친구 딸인데 난 거절할 줄 알았는데 한 푼도 안 빼고 다 챙김. 여튼 속으로 욕하면서 집에 갔는데, 몇 달 뒤에 여친 집에서 레포트하고 있는데 여친 어머님이 반찬 꾸러미 챙겨주시면서 당집에 갖다 주라는 심부름으로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 일하던 사람이 그만둬서 굿하러 갈 때 짐 옮길 사람이 없다고, 일당을 줄 테니까 전화하면 나와서 짐만 옮겨주면 된다고 부탁을 하시더라. 서울 변두리라 알바에도 최저 시급도 못 미치는 푼돈벌이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두둑하게 챙겨주겠거니 싶어서 알겠다고 했다. 그리고 굿하러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없으면 한 달에 한 번 나갈까 말까였는데, 이 상황이 좀 골 때린다. 일반적으로 집에 흉고가 생길 경우에 굿을 많이 하는데, 돈 많은 오지랖 부잣집이 가끔 대기를 기원하는 것도 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집에 흉고가 생길 경우에 굿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사람 문제면 당집에서 굿을 한다. 이게 좀 더 저렴하기도 하고, 만약 찾아가서 하게 되면 1,000에서 2,000 정도 줘야 하더라. 진짜 비싸다. 그런데 말이 1,000, 2,000이지 정말 진짜 급박한 상황이 아니고선 이런 돈 쉽게 못 내거든. 그리고 첫 일 갔을 때 내가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를 처음 생각했다. 수원의 LG 빌리지였는데 굿을 다른 곳에서 한다 그래도 당집 재단에 있는 모든 식기랑 굿할 때 쓰는 물품들은 전부 챙겨가야 한다. 굿하는 거 이웃 눈에 띄면 안 좋은 말만 나오니까 전부 박스에 넣어서 가지고 간다. 신들이 건드리는 물건이라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일일이 작은 부적 붙이고, 박스, 포터에 쌓는 것도 최대한 원래 위치 그대로 옮긴다. 여튼 그렇게 포터 타고 나랑 굿 도와주는 아줌마 한 명이랑 무당이랑 이렇게 같이 도착을 했는데, 꼬마애가 문제였다. 사실 이 정도로 큰 돈 낼 문제면 자식 문제가 90% 이상이다. 그것도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애가 해만 떨어지면 이상한 말을 한다. 내지는 바로 즉시 한두 시간 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아침까지 어느 나라 말일지도 모를 우러루 베라룰라 이런 말을 중얼거리면서 걸어다녔다. 그리고 우리가 도착했을 당시 9시가 조금 넘었는데, 그때에도 그 4살 정도 된 애는 저런 헛소리를 하면서 거실을 돌아다니고 있더라. 진짜 주위에 애 엄마 아빠도 있고 사람도 많은데 그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다. 그래도 살아오면서 미친놈 좀 봤다 싶었는데, 막상 무당과 같이 이런 애를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다. 맨인 블랙 외계인을 보는 거랑 리플리랑 외계인을 보는 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리플리랑 외계인?
에이리언 시리즈 그 리플리구나. 그러니까 맨인 블랙 외계인 보는 감성이랑 에일리언 외계인 보는 감성 이게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구나. 아무튼 뭐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튼 좀 쎄하다. 잘 표현을 못하겠네. 나는 도와주는 아줌마랑 같이 재단 세우고 굿 끝날 때까지 아줌마랑 트럭에 있었다. 굿할 때는 신내림이 다른 사람한테 갈까봐 애지간하면 당사자 빼곤 다 내보내더라. 좀 개소리 같긴 했지만. 그리고 일 도와주는 아줌마는 여러 당집 다니면서 굿 도와주는 일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아줌마 특유의 수다로 굿이 끝날 때까지 난 궁금한 걸 원 없이 물어볼 수 있었다. 그때 처음 물어봤던 게 진짜 무당이 신내림 받고 그러는지 전부 사기 아닌지였다. 내 입장에서는 전부 구라 같았거든. 아줌마가 말하길 대부분 사기란다. 제대로 사기치려고 예약만 받아놓고 3일 뒤에 다시 오라 그래서 그 3일 동안 흥신소 같은 데 뒷조사 다 시킨단다. 아주 영험하게 보이겠지 이런 곳은. 그리고 몇 집은 진짜 정신이 좀 나간 또라이. 집에 가둬놓고 신내림 받았다고 속이고 이용해 먹는단다. 애기 동자 뭐 이런 집이 그런 부류인데 어린애 하나 입양해서 신내림 받는 듯이 세뇌를 몇 년 시키면 애가 진짜 좀 맛이 가는데 그걸 이용해 먹는 거지. 와, 이 진짜 쓰레기다. 그리고 나머지 몇 없는 진짜 무당이 있단다. 다행히 이 무당 아줌마는 진짜 무당에 속했는데 진짜 신내림 받는 무당끼리 협회가 있는데 직업 특성상 이런 소문이 돌면 너도 나도 협회에 가입돼 있다면서 이용해 먹으니까 그냥 아는 사람끼리 알고 뭐 남들이 보면 그놈이 그놈이다. 찐퉁이라 그런지 몰라도 굿하거나 부적해도 효과가 없으면 돈을 그대로 돌려준다더라. 아들 낳는 부적 하나 50만 원짜리 해갔다가 효과 없어서 돈 도로 내주는 건 몇 달 후에 내 눈으로 직접 봤었다. 자신이 내림받은 신이 실력으로 해결을 못하는데 값을 받으면 노해서 무당 생명을 깎는단다. 야, 이 신이 진짜 백이 신이신가 보네. 여튼 사이비 무당은 아니라는 소리를 듣고 내심 안심을 했었다. 그리고 뭐 정치인, 부인, 악귀 들린 이야기. 어떤 동네에는 단체 자살이 있어서 굿을 하러 갔는데 굿 신청한 사람도 목매달고 있어서 무당 7명이 겨우 죄를 올렸느니 이런 다이나믹한 이야기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다. 야, 이게 진짜 무섭다. 굿 신청한 사람도 목매달고 있는 게 무섭네. 이후는 뭐 그냥 좀 시시했다. 두 번째 집에 갔을 땐 충격과 공포스러운 일이 좀 있었지만 이 집은 아파트다 보니 현관밖에 있을 곳도 없고 주차장 포터에 계속 있었으니 뭐 말소리조차 못 들었으니까 그냥 무당 어머니한테 굿 끝났다고 전화 받고 다시 재단 허물고 포장해서 당집에 갖다 놓고 끝. 일당은 20만 원으로 엄청 후했다. 오, 엄청 후하다. 그 되게 오래 전 얘기 아닌가 이거? 그리고 이후에도 5개월 정도 더 일했는데 2주 후에 구리의 작은 조립식 펜션집에 갔을 때는 진짜 장난 없었다. 이곳 역시 젊은 여자가 귀신이 들렸었다. 처음 갔을 때와 똑같이 짐 들고 들어가려는데 무당 어머니가 막더라. 잠깐 뭐 좀 해야 한다면서 부적 하나씩 나랑 도우미 어머니한테 속옷에 넣으라고 하곤 펜션이라 앞에 잔디마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큰 유리창으로 안에서 보이게 재단 만들라고 말하더니 재단 만들 동안 바로 마당에서 바로 신내림을 받았다. 신내림 받는 과정도 세세하게 다 적고 싶은데 이건 나중에 다시 적어야겠다. 아, 진짜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는 이 다음부터인데 지금 안 자면 내일 일 못 가서 안 되겠다. 내일 다시 적을게. 세 줄 요약. 우연하게 당집에서 일했음. 귀신 들린 사람을 직접 봄. 원래 귀신 같은 거 안 믿고 허세 쩔었는데 5달 일하고 귀신 영화도 못 보는 찌질이로 변신함. 이어서 쓴다. 빨리 쓰려고 했는데 일이 좀 생겨서 며칠 밤새다시피 했더니 글 쓸 여력이 없었다. 여튼 써본다잉. 그리고 재미있으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있었던 일 쓰는 거니까 이야기가 지루하다. 내가 보고도 재미가 없네.
원래 무당이란 게 정형화된 게 아니고 온갖 사기꾼이 섞여 있다 보니 실제로 다른 집에서 접신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도우미 아줌마한테 모르는 걸 계속 물어보긴 했지만 이것저것 세세하게 알아서 뭐 좋을 게 없다는 판단보다는 이 두 번째 갔을 때 충격이 좀 커서 물어보기도 좀 꺼려지더라. 내가 본 건 마당에 자리 잡고 앉아서 염주 같은 걸 손으로 비비면서 1시간 가까이 주문을 외운다. 나랑 일 도와주는 아줌마랑 뭐 이렇게 둘이 재단 세팅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얼추 맞는 것 같다. 원래 보통 TV에 보면 막 북소리, 장구소리 맞춰서 정신없이 춤추다가 접신이 되는데 내가 일했던 곳은 그런 거 없다. 재단이 마당에 완성되고 몇 분 더 지났을까? 무당 몸이 앞뒤로 흔들리거나 부들부들 떨다가 숨이 가빠지는데 이때 무당이 일어서면 목소리가 다르다. 진짜 여자들이 아무리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는 30, 40대 남자 목소리가 나는데 지킬과 하이드 뮤지컬 봤을 때 조승우 저리 가라였다. 내가 알바하면서 제일 제약을 많이 받았을 때가 접신할 때였다. 뭘 권하거나 물어봐도 안 되고 무조건 바로 뒤에서 걸어야 하고 뭐 먹거나 그래서도 안 되고 여튼 도우미 아줌마한테 이런 당부의 말을 듣고 차에서 기다리려는데 펜션 1층 거실 창문으로 그 문제의 여자가 보였다. 30대 주부 같은데 머리는 산발에 옷을 하나도 안 입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옷을 입혀도 다 찢는다더라. 사실 이것만 봐도 좀 기괴했는데 무당이 펜션 안으로 들어가고 얼마 후 펜션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더 가관이었다. 옛날에 대학 MT 갔을 때도 느꼈지만 펜션은 가라로 만드는 게 많아서 안에 소리가 거의 밖으로 다 들린다. 무당이 걸쭉한 남자 목소리로 죄는 저승에서 갚을 테니 못살게 굴지 말고 그만 나오거라! 이러고 소리치는데 난 이때 그냥 멍하니 차 안에서 보고만 있었다. 그 후에 또 무당 어머니가 뭐라 했는데 이건 너무 작게 말해서 안 들렸다. 무슨 말 하는지 궁금해서 창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헬게이트는 그 다음에 열렸다. 무당 말을 들으면서 귀신 들린 주부가 주저앉아서 한참을 꺼이 하더니 내가 죽을 거야! 하면서 갑자기 집 밖으로 튀어나왔다. 무당이 접신해서 들어갈 때 문 안 닫고 들어갔는데 진짜 어떻게 저렇게 빠를까 싶을 정도로 전력 질주로 마당을 튀어나와서는 두리번 거리는 거였다. 아마 자살할 거를 찾고 있었던 것 같다. 나랑 도우미 아줌마는 얼어서 차 안에 숨 죽이고 있는데 이 미친년이 집에서 남편이 붙잡으려고 나오니까 우리 트럭으로 달려와서 운전석 문을 열려고 했다. 당연히 문은 안 잠겨 있었고 내가 안에서 다급하게 문고리를 붙잡고 밖에서 막 땡기고 덜덜 문이 한 5cm, 10cm 열렸다 닫혔다 반복되는 와중에 눈을 마주쳤는데 얘가 눈을 울면서 약간 공포에 질린 듯한 눈이었는데 입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도저히 매치가 안 되는 표정의 이질적인 모습이었다. 지금도 이 표정은 잊혀지지가 않는다. 남편이 바로 나와서 여자를 붙잡고 문에서 떼어내려고 했는데 여자가 문고리를 잡고 같이 당기는 꼴이 돼서 문이 더 활짝 열린 결과가 됐다. 미쳐서 힘이 세진 건지 억지로 떼어내서 다시 들어갔는데 정말 찰나였겠지만 체감상 문 하나 사이에 두고 한 3분을 대치한 느낌이었다. 여자가 다시 집으로 들어간 거 보고서야 숨통이 트이더라.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차문 잠그고 헉헉거리고 있는데 무당이 손짓으로 이제 나가라고 하길래 0.3초 만에 시동 걸고 바로 도망쳤다. 내 생애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는데 따지고 보면 정신병원에서 이런 여자를 봤다 하면 그냥 미친년 크크크 하면서 넘어갔을 텐데 이런 환경에서 겪고 나니까 지금까지 트라우마가 됐다. 가끔 인터넷 돌아다니다 여자 귀신짤 보면 전부 이 여자 얼굴이 떠올라서 가슴이 철렁철렁한다. 당연히 공포영화 같은 건 절대 못 보고 여튼 한참 도로 따라 달리다가
쫄아서 도망친 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 정신없어서 무당 어머니 데리러 가야 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 갓길에 차 세우고 좀 있었는데 도우미 아줌마가 뭐 이럴 땐 그냥 집에 갔다가 나중에 연락 오면 재단 허물러 가면 된다고 했다. 지금 다시 들어가기 진짜 싫었는데 정말 천만다행이었다. 집에서 멘붕된 거 좀 추스리고 다음날 재단 허물러 갔었다. 남편 차가 없었다. 당연히 빈집이니까 미친년도 없고 룰루랄라 하면서 트럭에 짐 다 옮기고 경쾌하게 도로로 빠져나가는데 무심코 쳐다본 2층 창문에 그년이 날 바라보고 있었다. 언제부터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산발머리에 분명 그년이 확실했다. 남편은 어디 볼 일이 있어서 차 몰고 잠깐 나갔는지 결국 나랑 그년이랑 둘이 또 창문 하나 사이에 두고 바라보고 있었다. 난 그것도 모르고 아브라카다브라 노래나 부르면서 마당에 있었던 사실이 너무 끔찍했다. 이러다 미쳐 내가 요리요리 착하던 그런 내가. 그냥 글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글재주가 없어서 내가 겪었던 그 공포를 전부 적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다. 궁금해서 왜 그 여자가 그렇게 미쳤는지 해결은 됐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도우미 아줌마도 나랑 같이 뭐 그렇게 도망치다시피 해가지고 아는 게 없고 직접 물어보기도 불편해서 물어보질 못했다. 그 후에는 뭐 이렇다 할 썰이 없네. 첫 번째 케이스와 같은 일을 거의 반복. 중간에 기원제도 지내고 했는데 별다른 감흥이 없네. 자, 아브라카다브라가 갑자기 침투해가지고 개웃겼는데. 예. 무당집 알바했던 썰이게 뭔가 생생해서 좋다. 일반인 시점에서 본 진짜 무당의 일이랄까? 그 과정들을 좀 알 수가 있어가지고 좀 좋았고, 무당협회, 진짜 무당협회가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이 글쓴이 필력도 좋고, 재밌었습니다. 아브라카다브라가 진짜 개웃긴데. 아브라카다브라 이뤄져라 렛츠고 주문을 걸어봐. 자, 무당집 알바했던 썰이었고요. 자, 다음 무당 썰입니다. 우리 지역에 저주받은 무당집. 내가 사는 군에는 정말 유명한 흉가가 있다. 산 중턱에 위치했는데 옆에는 우리 군에서 제일 처음 지은 아파트, 35년이나 된 아파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도로 옆으로 교회가 있어. 그 집은 예전에 부부무당이 막 살았었는데 일명 벌전을 받아서 죽었다고 알려졌음. 원래 무속인들은 함부로 남을 저주하고 해하는 비방, 굿, 방수를 쓰면 신이 노해서 벌전을 준다고 함. 그렇게 벌을 받아 죽었는데 그 부부무당은 근방에서 정말 용하기로 유명했어. 1970년대 TV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했던 그들은 재물에 눈이 멀어서 신도들에게 큰 값을 받고 남을 저주하는 부적, 비방, 굿을 하기 시작했고 벌전을 받게 되었어. 부인인 무속인은 그 뒷산에서 돈 받고 퇴마의식을 하다가 마지막에 화전치기를 하던 중 옷에 불길이 붙어서 그대로 타 죽었음. 진짜 위문인 건 굿을 옆에서 돕던 다른 보살들, 악사들 모두 이 여자가 불이 몸에 붙어가지고 끄지도 못하고 막 비명 지르며 허우적대는데도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지. 다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여자 무당은 숯덩이가 되어서 쓰러져 죽은 뒤였음. 부인이 벌전을 받아 죽었으면 남편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미 재물에 정신이 팔려서 이 남편 무당은 계속 남을 저주하는 일을 했고 어느 날 갑자기 신병이 온 사람에게 내림굿을 해주고 작두를 타던 중 그대로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죽어버림. 그 뒤 그 집에 한 부부가 이사 왔어. 30대 부부였고 자식을 2명을 데리고 왔는데 집에 강도가 들었고 아내는 2층 계단에서 눈에 칼이 찍힌 채 발견. 남편은 부엌에서 목을 찔렸는지 입과 찔린 목에서 피가 끊임없이 나와서 부엌이 피바다가 됐다고 하더라.
자식들은 2층 자기들 방에서 입에 양말이 물려진 채 발견이 됐는데 경찰들 말로는 질식사 된 것 같다고 했어.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엄청 쉬쉬하면서 지냈다. 그리고 그 집을 철거하고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발표함. 근데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 집을 밀려고 할 때마다 사고가 터졌고 인부 여럿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그 집만 빼고 그 집 주위로 아파트를 지었어. 그 뒤 한 2년간 집이 텅 빈 집으로 있다가 또 한 부부가 이사를 왔어. 이 부부는 40대였는데 70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고 슬하에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가 좀 이상한겨. 갑자기 며느리 블라우스를 입고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손주 교복을 입고 동네를 돌아다니셔가지고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노망이 났다고 수군댔지. 어느 날부턴가 이 부부가 이유 없이 엄청 싸우대는 거야. 진짜 금슬 좋던 부부가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물건 던지고 매일같이 싸우댐. 심지어 이 아들도 이상해져서 전교 1등하고 정말 모범생의 인싸 스타일이던 놈이 학교에서 갑자기 미친놈처럼 실실 웃고 책상에 머리를 박아대고 여자 화장실 숨어서 여자애들 놀래키고 학교 창고에서 죽은 쥐 시체를 가지고 와서 마치 아기 다루듯이 지 교복 상의를 이용해서 아기 다루듯이 막 하고 다님. 동네에서는 이제 혹시 저 죽은 무당 부부가 저주를 내린 거 아니냐고 엄청 수근수근 거렸어. 정상이던 가족들이 저 집 이사 오고 다 이상해졌으니 상식적으로 봐도 그 집이 이상하다는 결론이 나옴. 보다 못한 마을 부녀회장이 이 집 엄마, 그러니까 안주인에게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고 무속인이라도 불러서 굿이라도 하라고 했지만 이 부부는 타 종교였던 터라 아예 무시했다. 그로부터 2주 뒤 추석 때 이 집 남편이 자기 아들, 부인, 아버지를 다 살해하고 자기도 뒷산에 가서 목매달고 자살을 했어. 공교롭게도 그 남편이 죽은 곳은 20년 전 여자 무당이 굿하다가 불타 죽은 그 장소였고 마을 노인들은 무속인 부부의 저주라고 확신하고 다녔음. 그 뒤 이 집은 아예 사람이 안 살게 되었음. 근데 이상한 일이 생김. 그 동네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한 거야. 처음에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가셨는데 뭐 사람들은 노인분들은 그냥 오늘 내일 하니까 그냥 넘어갔음. 근데 젊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야. 내 어린 시절 기억으로는 2주에 한 명씩 죽어나갔다. 보다 못한 마을 이장이 이러다가 다 죽겠다고 무속인을 불러다 굿을 했다. 굿을 하면서 의식을 하던 무속인이 갑자기 까무라치더니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절대 아무도 못 들어와.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이 집에 손대는 것들은 씨를 다 멸할 것이야. 와! 이런 말을 하고는 피 한 바가지를 토하더니 그대로 쓰러짐. 정신을 차린 무속인은 그 길로 나는 절대 해결 못한다고 하고 도망갔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만신인 우리 친척 할머니는 벌점받은 무당 부부가 내린 저주라고 그 동네는 우리 가족 보고 절대 가지 말라고 했고 무속인이 굿을 한 뒤 마을의 줄초상은 멈췄지만 30년이 거의 다 지난 지금도 그 집은 흉가처럼 그대로 있음. 군청에서 그 집을 용역업체 시켜가지고 밀려고도 했지만 그때마다 기사가 사고로 죽던가 담당 공무원이 변을 당하던가 뭐 안 좋은 일만 생겨서 여전히 흉가로 남아있음. 어허, 여기까지가 우리 지역의 저주받은 무당집이었고요. 그냥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라는 좀 교훈이 있었네요. 사람 간절한 마음 이용해가지고 돈 벌어먹는 새끼들 있잖아요. 그런 자식들은 벌을 받아야죠. 근데 그 자식들이 죽고 나서 죄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벌을 내리니까, 벌을 내린다기보다는 해를 끼치니까 좀 아이러니하네. 나중에 저승 가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치르려고. 죄값이 어마어마하겠다 그냥. 벌점 받고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러니까 지옥 가서 벌벌점 받겠다. 약간 공포 영화 도입부 같다. 딱 이
35년 전 젊은 무당이 이렇게 막 살다가 죽었어. 거기까지 딱 하고 영화 제목 부부무당의 저주 딱 나오면서 딱 영화 시작되는 딱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기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신부 학교에서 강동원이 신부 수업 받으면서 나오는 것이 딱 예, 신부님 자네는 뭐 학교를 나오는 건가 안 나오는 건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제가 잠이 많아서. 딱 영화 도입부 딱 완성됐죠.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무당을 믿게 된 계기. 뭘까요? 이 얘기인 즉슨 안 믿었다가 믿게 됐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계기가 엄청 좀 다이나믹한 얘기겠죠? 읽어볼게요. 우리 집 부모님은 나의 짐작이지만 굉장히 둘 사이를 반대한 결혼을 한 것 같았어. 아빠 쪽은 모르겠는데 엄마 집에서 엄청 반대한 것 같았어. 어릴 땐 몰랐는데 커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전혀 외가 쪽이랑 왕래가 없었거든. 그런데 아직 어릴 때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그렇게 컸었어.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초등학교 6학년쯤 되었을 때 집 분위기가 미묘한 날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빠 사업이 망해가고 있는 상태라 부모님 사이도 굉장히 나빴거든. 근데 나한테 아빠께서 말하시길 요 며칠 엄마가 우울해할 수도 있으니까 너가 평소보다 잘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당부를 하시는 거야. 나는 영문은 모르지만 알겠다고 뭐 대꾸를 했지. 실은 전날 이상한 일이 있긴 했어.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내가 초딩 때 경찰청 사람들이라는 TV 프로가 있었거든. 레알 인기 프로그램이었지. 우리 집도 애청자였음. 저는 뭐 안 보긴 했는데 몰라요. 저 어릴 때는 이거 없었어. 경찰청 사람들 이건 알아요. 암튼 저녁 식사를 하고 거실에서 엄마하고 같이 앉아서 그 프로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심기 불편해지시더니 안방으로 들어가시는 거. 안방엔 아빠가 계셨는데 두 분이 무슨 대화를 하셨고 엄마가 어느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었어. 아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내용. 무지 화내시고 그리고 엄청 우셨음. 아빠는 옆에서 달래주고 나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뭔진 모르지만 집 분위기에 쫄아 있었어. 암튼 전날 저녁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간 엄마가 전화기를 붙잡고 화내는 장면을 몇 번 봤어. 그리고 처음으로 외삼촌이란 분에게서도 전화 받아보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나는 영문을 모른 채 기억에서 잊혀져 갔는데 나중에 좀 더 커서 우연히 그때 이야기가 나왔거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나서 멘붕했어. 그니까 엄마에겐 왕래 없는 언니가 있었다고 함. 나에겐 이모, 엄마, 언니, 큰오빠 셋이서 아주 가끔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언니가 행방불명됐다고 큰오빠로부터 연락이 옴. 근데 그게 단순히 성인 가출이 아니라 좀 꽁기한 일이 엮여 있어가지고 당장 경찰서 신고를 했대. 단순 행방불명에서 범죄인 것 같아가지고 담당 처리반이 바뀌고 그쪽에서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소득이 없었다고. 약간 수박 겉핥기식 수사였어가지고 엄마하고 외삼촌은 화가 났고 개인적으로 따로 이모를 찾아보기로 했대. 흥신소에 돈을 써서 찾아봤는데 거짓말처럼 종적이 어디선가부터 뚝 끊겨 있는 데다 자꾸 안 좋은 감이 들어서 속는 셈 치고 이모 사진 한 장을 들고 용한 무당집을 찾아가 봄. 무당이 말하길 이 사람은 이미 죽었고 아마 땡땡에 가면 있을 거다. 주변에 풀이 있고 뒤엔 강이 있고 어떻게 생긴 건물이 있고 블라블라 하면서 그 땡땡, 그러니까 이모 종적이 끊기는 마지막 지점, 그 지역명이랑 특정 지형을 설명해 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땡땡에 가서 찾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무당이 설명해 준 곳 근처에서 유골을 발견한 거지. 그 후에 이모 유골을 수습해서 여차저차 장례도 치루었다고 해. 그게 몇 년 전의 일. 여기서 끝나면 나름 해피엔딩이겠지만 엄마가 화내고 우신 이유. 바로 이거야.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결한 일이 경찰청 사람들 에피소드로 나와서 그랬던 거였지.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이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경찰의 수사로 찾게 되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방송됐다고 함. 물론 범죄와 엮인 미해결 실종사고 케이스가 많겠지만 방송된 에피소드는 코로 봐도 이모의 사건. 그걸 보고 빡친 엄마는 방송국에 전화 걸어 항의하고 경찰서에 찾아가 깽판 친 거였지. 이야기를 들은 나는 무당 느님 모드가 됐어. 무당을 찬양하기 시작했어. 여기까지가 무당을 믿게 된 계기였습니다. 요거는 되게 많이 엮여 있네. 무당을 믿게 된 거. 그것도 되게 신기한 일인데 이게 방송국 놈들에 의해서 경찰청 사람들에 나와가지고 경찰이 해결했다고 이렇게 된 거니까 어머니가 많이 속상하긴 했겠다. 경찰청 사람들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아시는 할미 할배분 계십니까? 침착맨 님이 방송에서 얘기 많이 해가지고 알았는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잘 압니다. 예, 제가 잘 알죠. 저도 딱 그 로고송만 알아요. 실시간으로 봤다. 재밌었겠다. 레전드였다던데.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요즘에 이제 실제 상황 불륜 얘기로 범벅이 된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케이블에서 하는 그 재연 드라마 실제 상황 그런 느낌일란가? 지금 범죄 유튜브보다 10배는 재밌었죠. 그래요? 확실히 그 당시에는 좀 리미트가 좀 적었을 거야. 확실히 옛날 방송이 좀 더 제약이 적었어요.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강수진 님이 보랏빛 향기 강수진 님이 자기 연인이랑 헤어졌는데 막 그거 인터뷰하고 울면서 강수진 보랏빛 향기 부르고 막 이별 노래 부르고 이런 것도 방송이 됐었고 옛날에 약간 더 위험한 TV 그런 것도 되게 위험한 거 막 닭 떨어뜨려 죽이고 막 이런 것도 막 방송에서 나왔었고 그리고 제가 과를 국문과 나오긴 했지만 부전공을 이제 신방과로 나왔거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아무튼 그걸로 나왔는데 거기 교수님이 옛날에 자기가 MBC에서 재연 드라마 같은 거를 하셨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오는 거. 그 영상을 딱 보여주셨는데 그거 보니까 비틀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거든요. 유튜브에서 비틀즈 노래 못 써요. 그러니까 아예 영상이 안 올라가. 비틀즈 노래 쓴 영상은. 제가 전에 영상 올리려다가 그걸 발견을 했는데 아무튼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교수님한테 그러면 비틀즈 노래 쓰셨던데 이게 저작권료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비틀즈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2000년대 전까지는 해외 곡이나 곡 아무거나 써도 저작권이란 그런 개념이 한국에 희박하다 보니까 그냥 상관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예전에 퀴즈쇼에서 담배 피시던 할머니도 간지긴 하죠. 최근에 그거 있었잖아요. 기안84가 SNL 나와가지고 담배 불 붙이고 전 그거 무조건 연출이라고 봅니다. 그게 화제가 되니까. 기안84가 얼마나 그래도 평소에 그런 행동을 해도 방송적으로 이게 되나 안 되나 생각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걸 독단적으로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SNL에서 일부러 좀 기안에게 그런 롤을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아무튼 무당을 믿게 된 계기 경찰청 사람들 얘기 잘 봤고요. 자, 다음 괴담이 또 있습니다. 이제 2개 남았네요. 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무당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왜 안 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때는 2005년 여름방학이었는데 겁나게 더웠던 걸로 기억하네요. 그런데 중학교는 방학 때마다 봉사활동이랍시고 학교 청소를 시켰죠. 와, 방학 때 청소를 시켰다고? 이거 진짜 레전드다. 아동착취 레전드다. 저는 그래도 학교 다닐 때만 이렇게 했는데 등교했을 때만 정말 가기 싫었는데 저는 중학교 때 좀 잘 나간다고 호기로 꽤 담배도 뻑뻑 피워댔으니까요. 무튼 사건의 발단은 담배 때문이네요. 비가 꽤나 많이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학교 청소를 마치고 교문을 나왔죠. 그때 저희 학교가 산 중턱 상당히 가파른 곳에 위치를 했었는데 교문을 나오면 그 앞으로 빌라촌이 한창 들어서는 곳과 다른 곳으로 통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빌라촌은 그 시절 우리들의 흡연 장소로 쓰이고 있었죠.
저와 여자애들 B, C는 빌라촌의 주차장 사이로 몸을 숨겨 담배를 피우려 했죠. B야, 코 하나 둬 봐라. 따개는 없나? 코는 주차장에서 해야 제맛이지. 그자? 담배 한 대 피우면서도 무슨 말이 그리도 많았는지 딱 기분 좋게 한 모금 빠는데 때마침 거기 사는 아저씨가 내려와서 호통을 치더군요. 이 쌍놈의 새끼들이 맨날 여기 와서 담배 지르고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이. 우리는 놀래서 그 빌라를 빠져나왔는데 막상 비도 많이 오고 갈 곳도 없고 어디 가노? 어디로 갈꼬를 연발하며 비를 피할 곳을 찾았죠. 또 웃긴 게 그 빌라촌에는 B와 C의 집도 있었는데 C가 갑자기 묻더군요. 야, 우리 집 옆에 무당집 있는데 거 함 가볼래? 거긴 처마도 있어갖고 코 하기 좋다. 제가 되물었죠. 야, 무당집이면 무당 산다이가. 근데 그 길을 우찌 가노? B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그 무당집 앞이 우리 집이다 아이가. 그 무당 장사 안 되는 거 뭐 이사 간 것 같던디. 지금 비었을걸. 사투리 어렵네요. 그렇게 우리 셋은 의견이 맞아 그 무당집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들어가면서부터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젠장 맞게 그냥 비 맞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무당집은 일반 주택이랑 다를 바 없이 조그마한 마당에 샤시로 되어 있는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사투리로 써져 있는데 사투리로 읽어야 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진짜로 시도해보는 거죠. 왠지 들어올 때부터 느낌이 좀 싸해서 있기 싫었는데 남자 체면에 또 여자애들 보고 나가자고 말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나 혼자서 그 싸한 기분에 쉼취해 있을 때 B가 대뜸 말하더라고요. 저기 비었으니까 저기 들어가서 고하고 가자. 저기는 영감탱이들 안 올 끼니까 저로 가서 한 대 풀고 가자. 그래서 그 무당집 현관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 구조가 어땠냐면 미닫이 현관이었는데 그걸 열 때부터 끼익끼익 하는 소리가 거슬리더라고요. 그냥 들어갔는데 현관 가운데가 거실이고 양옆으로 방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기해서 여기 찌인다. 귀신 나오는 거 아이가? 나오라 캐라. 바로 담배방이다. 이렇게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 소위 센 척을 하고 있었죠. 근데 거기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냥 오한이 들어서 으슬한 게 아니라 뭔가 내 목덜미부터 엉덩이 끝까지 쓱 흐르는 느낌? 진짜 그때 느낌은 아직 생각해도 거지 같아요. 그 느낌이 드는 순간 내가 애들한테 야 빨리 푸고 나가자 이랬더니 B와 C는 신이 났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말했죠. 가시나들아 빨리 푸고 가자고. 느낌 쎄하다 지금. 이랬더니 B와 C는 좀 쫄았네. 저 쫄보가 고추 달고 안쪽 발리나. 사나이 자존심을 살살 긁더라고요. 나도 오기가 생겨서 무서움을 참고 담배를 한 대 더 물었죠. 근데 또 사춘기 때 호기심이란 게 참. B가 갑자기 야 옆방에 뭐 있을 것 같노? 질문들을 던지더군요. 또 그때 우린 야 있어봐야 뭐 있겠나. 어차피 빈집인데 먼지랑 바퀴벌레나 기어댕기겠지.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문을 누가 열지 정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이 자꾸 남자인 내가 제격이라면 열라고 그러는데 정말 열기 싫더라고요. 담배 핀 얘기가 더 많다고요? 진짜네. 아니 그때 정말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방을 먼저 열어보기로 했는데 이건 나름대로 소름이 돋았던 게 빈집이라면서 족자며 향냄새며 신들한테 주는 제상마저 깔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B랑 C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여기 빈집이라며. B, C가 대답하더라고요. 여기 빈집 맞다고. 근데 왜 이렇게 깔끔한 건데? 진짜 그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난 애들 설득해서 야 그냥 나가자 엄마. 이거 봤으면 됐다 이가.
나가자. 빨리 비 더 오기 전에 할머니 집 가서 자고 싶다. 라고 말했죠. 근데 또 이 왕성한 호기심이 어디 가지를 않은 B가 옆방도 마저 열어보자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옆방은 손도 대기 싫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난 죽어도 못 열겠다 그러니까 B가 자기가 연다고 하더라고요. B랑 C 둘이서 문 열고 나는 뒤에서 들어가기로 했는데 진짜 저 거기서 오줌 싸고 개 난리 날 뻔 했습니다. 그 방에 뭐가 있었냐면 진짜로 처음에 B랑 C가 들어가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뭔데 뭐 있나 그러면서 따라 들어갔는데 진짜 시간이 멈춘 느낌?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하얀 옷 입고 쭈그려 앉아있는 여자였는데 가만 보니 방바닥에다가 칼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써는 칼질 말고 푹푹 찌르는 칼질. 근데 이상하게 우리 셋 다 그걸 보고만 있었던 게 신기합니다. 이건 나중에 말 다 맞춰봤는데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몸이 안 움직이는 뭐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처음에는 이제 푹푹 이렇게 칼질을 했었는데 고개가 우리 쪽으로 스스스 돌더니만 그 여자 입가에 씩 미소가 지어지면서 갑자기 미친 듯이 칼질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나갔거든요. 미친놈들처럼 소리 지르면서 나는 울 할머니 집이 진짜 전속력으로 뛰어가면 2분도 안 걸리는 거리여서 진짜 미친 듯이 달려서 걔들이 살았나 죽었나 확인할 정신도 없이 할머니한테 가서 횡설수설 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야가 왜 이리 호들갑 떨어 쌌노? 집 무너지겠다. 앉아라. 이러시면서 물 한 잔 주셨습니다. 물 먹고 할머니한테 말했죠. 할매, 내 오늘 학교 청소 갔다 왔다 아이가. 갔다가 오는데 무당집 들어갔다가 귀신 봤대. 이 말 끝나기가 무섭게 할머니가 등짝을 패더군요. 이놈 새끼 함부로 무당집을 기 들어갔었노. 이러시면서 제 손을 붙들고 법력이 높다는 스님을 찾아갔죠. 할머니가 절에 오래 다니셔가지고 이런데 예민하시더라고요. 절에 가서 그 스님한테 사정을 말씀드리고 물론 담배 핀 거 빼고 이런 귀신을 봤다 이러니까 일단 부적 하나 써서 태운 다음 저보고 한 모금 마시라 하고 몸에 뿌려주시더라고요. 그땐 무서움에 시키는 건 다 했죠. 그거 먹고 나서 스님이 부적 하나 써서 주시면서 이거 네 학교 졸업할 때까지 몸에 붙들고 있어야 된대. 버리지 말고 안 그러면 큰일 난다이 하시면서 당부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 제가 지갑에 부적을 넣어 다녔는데 손에 들고 다니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저를 진정시킨 후 스님이 할머니께 말씀드려 그 빈 무당집 한번 가보자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랑 스님은 그 무당집 다녀오셔서는 격양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그 저 재단 있는 데도 들어가고 귀신 봤다는 방도 다 들어갔더나 몇 명이서 들어갔노? 빨리 말 안 할 기가 막 다그치시더라고요. 저는 3명이서 갔다 뭐 이래저래 말씀 다 드렸는데 스님이 너그 같이 간 아들 됐고 빨리 내한테 오라케라잉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너거 막 그러시더라고요.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당집 터 자체가 원체 흐르는 기가 음하고 센 기가 많다고 그날따라 비도 많이 왔고 음기가 충만하다 못해 터져 나온다고 저한테 뭐 다른 기분 안 들었냐 그러길래 제가 말했죠. 목덜미부터 아래까지 훑는 기분을 느꼈다고. 스님께서 니네 임마야 잘못했으면 오늘 살길 뻔했다잉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무서운데 안 잊혀지는 건 그 스님이 말씀해준 귀신의 인상착의가 제가 본 귀신이랑 똑같더라고요. 그 귀신이 원기가 얼마나 셌으모 너그 같은 얼라들한테 다 보이겠노 이러시면서 니는 절대로 이런 데 들어가지 말라잉 이러시더라고요. 스님 말씀으론 우리가 본 그 제상도 우리가 본 그 귀신을 위한 제상이고
이 집에 살던 무당이 떠난 이유 또한 자기가 다스릴 만한 음기가 아니기에 마지막 제상만 두고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 무당집이 있는 그쪽 라인이 집이 들어서면 안 될 만한 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땐 진짜 소름 돋았는데 여튼 그 일 있고 나서 저는 절대로 그쪽 길로는 안 다녔거든요. 졸업할 때까지. 할머니 집까지 가는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쪽 길로 안 가고 10분 더 걸리는 돌아가는 길로 가고 막 그랬습니다. B랑 C는 어째 되느냐면 B는 다행히 어머니 아버지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거든요. B도 지가 겪은 일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그 막 진해교회 목사, 전도사, 이사들 다 나와가지고 지 머리에 손 올리고 막 새벽까지 기도하고 온 집에 찬송 부르고 방학 내내 집에 찬송가만 나왔대요. 근데 난 정말 무서웠던 게 C는 집에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이 헛소리하고 있네 이 가시나가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갔거든요. 나 진짜 무서웠던 게 C네 어머니가 바람나가지고 지랑 지 누나랑 아빠 놔두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 덕에 C네 아버지 일 때려치고 알코올 중독으로 있다가 저녁에 걔네 집 계단이 많이 가팔랐거든요. 계단 수도 많고 새벽에 그러셔가지고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결국 C는 전학을 갔는데 서울로 간다는 말만 있었고 그 뒤로 버디버디로 한번 연락 왔다가 그 후에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제가 귀신 태어나서 한 번 봤는데 귀신은 있나 싶더라고요. 가위 한번 안 눌리는 난데 우리 셋 다 본 귀신이 똑같고 같이 겪은 일인데 후에 생긴 일은 소름 돋더라고요. 귀신을 그대로 붙여놓은 결과라고 그래야 되나? 내 부적 어떻게 됐냐고요? 졸업식 하고 다음날 스님 찾아가서 지갑에 부적 꺼냈는데 꺼멓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또 한 번 소름. 결국 그 부적 스님이 태워서 없애주시고 뭐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무서운 건 나 이 얘기할 때마다 그때 그 귀신 꿈을 꾸거든요. 그래서 글로 적는 거예요. 님들은 절대 빈집이나 특히 무당집 비었다고 들어가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가 무당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아, 재밌네요. 귀신이 그렇게 대놓고 나올 줄 몰랐어. 3명한테 보였다는 거는 진짜 무조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잘못 본 게 아니다 라는 거니까. 일단 그 부산 사투리가 좀 거슬리셨을 텐데 죄송하고, 사투리 보면 뭔가 해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달까? 경상도 분들 계십니까? 거부감이 생기나요? 그래도 멈추지 않을 거긴 합니다. 이게 지갑 안에 있는 게 검해진 거는 그냥 가짜가지고 지갑 써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닌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비를 맞았다든가. 재밌다. 근데 뭔가 부산에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있는 일처럼 느껴져요. 저 부산 사람인데 크크 듣고 어색해서 웃었어요. 그래도 재밌어요.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서울 사람 중에서는 좀 상위 20% 안에 들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다니면서 군대 있을 때 구미 친구랑 되게 친하게 지냈거든요. 지금도 종종 연락하고 만나는데 그 친구랑 지내면서 경상도 사투리 많이 배웠죠. 상위 20%는 될 듯. 서울 사람 중에서. 아, 네. 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구미 사람 그게 있었는데 쿠세가 있었는데 뭐였더라? 이지랄. 말 끝마다 이지랄 붙이는 게 있어요. 아, 저 잘합니까? 이지랄. 이제 이게 욕이 아니고 이제 그냥 막 이래 이런 거예요. 그냥 어미에 어미. 그거 대구인데 나 군대 있을 때 대구가 맨날 했고 이지랄 직업했다. 말끝마다 욕함. 지역 특성 아닙니까? 욕 아닙니다. 자, 다음 괴담, 마지막 괴담이고요. 도서관의 애기 무당이라는 괴담입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벌써 10여 년 전의 일이다. 지금은 대전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부산에서 나왔다. 부산 사는 사람들은 알 테지만 부산이라고 다 바닷가가 아니다.
오히려 언덕이나 산이 많은데 내가 다니던 중학교도 언덕 위에 있는 등교가 몹시 빡센 그런 곳이었다고 생각한다. 1학년 때 우리 반에는 전교에서 유명한 왕따 여자애가 하나 있었다. 말이 왕따지 사실 아무도 그 애를 괴롭히지 않았다. 아니, 말조차 걸지 않았으니 왕따가 맞는 것 같긴 하다. 키가 작아서 초등학생처럼 보인 그 아이는 마른 편인데다가 피부도 하얗고 눈도 커서 이뻤다. 들리는 말로는 부모님은 계시지 않고 친할머니와 남동생 이렇게 셋이서 산다고 했지만 그게 그 아이가 왕따 당하는 이유는 아니었다. 본명을 쓸 수는 없으니 그 아이를 나리라고 가명으로 부를까 한다. 전국의 나리들 미안. 여하튼 나리가 왕따를 당하는 이유는 그 애가 소녀 가장이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애와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애들의 입소문을 통해 1학년 학기 초부터 삽시간에 전 학년에 다 퍼진 소문은 나리가 귀신을 본다는 거였다. 실제로 나리랑 친구인 애도 없었고 대화를 나누던 애들도 없었기에 나리에게 진짜 귀신을 보냐고 물어본 애는 적었다. 다만 그런 소문이 도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나리가 같이 사는 친할머니가 학교 근처 동에서 알아주는 무당이었다는 데 있었다. 그 동네 뒷산에는 절이 있었다. 깊은 산속 암자 같은 곳은 아니고 사설 유치원까지 있는 곳이었는데 그 절 주인이 그 할머니라는 소문이었다. 그러한 소문 때문인지 나리는 다른 애들과 같이 지내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었고 점심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책만 읽다가 수업 시작 전에 들어왔다. 그걸 내가 아는 이유는 내가 도서 감상부라 도서관에 가끔 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나는 아주 가끔 나리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생기기도 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 반에서 나리랑 대화하는 애는 나 하나 정도라는 이야기가 생겼다. 내가 나눈 대화는 책 반납 날짜라든지 아직 다음 권이 나오지 않은 책의 발간에 대한 것뿐이었는데 이상하게 반에서는 나리랑 내가 친구라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 그리고 6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우리 반에 고학생 누나 셋이 찾아왔다. 사실 중학교만 되더라도 선배에게 잘못 지키면 호되게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교실 안은 갑자기 온 선배들로 분위기가 쌓여졌다. 그러거나 말거나 추위에 떠는 고양이 마냥 서로 붙어서 다가온 누나들이 교실을 두리번거리다가 창가에 앉은 애한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 반에 나리라는 애는 누구니? 독서실에 가고 없다고 하자 선배들은 난감해하는 표정이었다. 그중 가운데 있는 창백한 얼굴의 마른 선배는 금방 눈물이라도 흘릴 것 같은 분위기라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다. 혹시 선배가 나리에게 해코지 하려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긴장한 것도 있었다. 얘가 나리랑 친해요. 같은 반에서 대화도 별로 안 해봤던 여자애가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친한 거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선배들은 내게 다가온 뒤였다. 나리랑 상담 좀 할 수 있을까? 중요한 일이라서 그런데. 친구 아닌데 라는 말에는 쏙 들어갔다. 창백한 얼굴의 선배가 눈물을 그렁거렸다. 같이 온 다른 선배의 손을 꽉 잡고 있었는데 그냥 보기에도 덜덜 떨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심각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일단 내가 어떻게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선배들을 데리고 독서실로 갔다. 우리 학교 독서실은 교실과 달리 별관 2층에 지어져 있었다. 음악실이나 미술실 등이 있는 건물이었고 예체능 수업이 아니라면 굳이 다닐 필요가 없는 곳이라 돌아다니는 학생들은 적었다. 독서실이 있는 2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이빨로 유리를 긁는 것 같은 소리였다. 공사라도 하는 걸까? 대수롭지 않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등 뒤에서 기이한 신음소리가 나더니 선배가 계단 위에 주저앉았다. 진짜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푹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선배의 입에서 신음소리 같은 게 계속 흘러나왔다. 야, 너 왜 그래?
영문도 모르고 나도 그 선배를 부축했다. 겁에 질려서 패닉에 빠진 것 같던 선배는 정신을 차린 듯 곧 일어났다. 그렇지만 아까보다 안색도 시퍼런데다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아서 나는 서둘러서 앞장서서 도서관으로 향했다. 근데 분명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어야 할 나리가 도서관 앞 복도에 나와 있었다. 평소처럼 멍하니 나사 하나 빠진 것 같던 얼굴은 어디로 가고 양 미간을 치켜뜨고 원수라도 보는 것처럼 눈을 흘기는데 온통 흰자만 보이는 무서운 얼굴이었다. 초등학생만한 조그만 여자애가 화나봤자 얼마나 무섭겠냐마는 그건 화를 내고 안 내고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상하게 나리 얼굴을 보자마자 나리가 다리가 풀려서 나는 복도에 주저앉았다. 문제는 나뿐만 아니라 그 창백한 선배도 같이 주저앉은 거다. 우리가 주저앉은 것을 본 나리가 갑자기 성큼성큼 다가왔다. 귀신처럼 무서운 얼굴인데도 이상하게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바로 등 뒤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도 아까보다 훨씬 가까운 것도 모자라 등 뒤에서 누가 철판을 날카로운 걸로 긁는 것 같은 소리가.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힘이 풀렸다. 선배가 등 뒤에서 갑자기 엎드리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 선배 친구들도 소리가 들리는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었다. 머리카락 끝까지 소름이 돋는 것처럼 예민해져서 나는 숨도 못 쉬고 그저 나리 눈만 바라봤다. 흰자위를 희번뜩하게 뜬 나리가 갑자기 째진 듯 평소보다 훨씬 높은 톤으로 외쳤다. 무슨 애기 같은 목소리 같았는데 처음 듣는 목소리가 쩌렁쩌렁하니 호통 같았다. 미친년! 여긴 왜 와? 근데 나리가 호통을 치니까 등 뒤에서 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뚝 끊기는 거다. 창밖에서 애들 떠드는 소리에 점심시간에 축구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데 이상하게 우리 있는 복도는 조용해서 복도 밖이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애기 목소리로 호통을 친 나리가 갑자기 다가와서는 품에서 이상한 청 같은 것을 꺼내더니 복도를 가로질러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날 보지도 않고 그대로 휙 가로질러서는 나리를 찾아왔던 그 창백한 선배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그건 못 먹어 이년아. 누가 먹게 할 것 같으니? 사지가 찢겨야. 응? 사지가 찢겨야 정신을 차리지. 어린애들이 재롱 피운다고 막 목소리 높여서 애교 피우는 그런 목소리로 말하는데 소름이 쫙 돋았다. 그래도 이상한 건 나리가 날 지나가니까 꼼짝도 못할 것 같던 몸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다. 대신 심장이 막 터질 것처럼 뛰고 진짜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 이상하게 피부는 꽁꽁 언 것처럼 차갑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꼭 목덜미에 얼음 하나 얹은 것처럼 싸했는데 주제의 남자라고 호기심이 앞서서 나는 멍청하게 뒤를 돌아봤다. 나리가 등을 돌리고 서 있는데 그 너머로 주저앉아서 선배가 울고 있었다. 무서워서 그런 건지 펑펑 우는 선배를 선배 친구들이 붙잡고 있었다. 선배 친구들도 이 상황이 기가 막히고 무서운지 울진 않았지만 벌벌 떨고 방언 터진 것처럼 이거 뭐야? 뭐야 짜증나.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 소리만 반복할 뿐 나리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 같았다. 뭐야 이거? 짜증나 진짜. 뭐야? 꽤 오랫동안 선배를 노려보던 나리가 꺼냈던 흰 천으로 갑자기 선배 왼쪽 손목을 감기 시작했다. 선배는 울면서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저항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찢어지게 비명을 질렀다. 놀라서 바라보니 분명 희던 천이 선배 손목을 감자마자 갑자기 누렇게 색이 변하는 게 아닌가. 무슨 먹물 떨어진 것처럼 점점 변하는 걸 보고는 나리가 뜬금없이 독한 년, 또 죽어야 정신을 차리지? 이러고는 누렇게 물든 천을 열심히 선배 팔에
아, 미치겠다. 이거 뭐냐. 무서워서 죽겠다. 이러고 떨고 있으려니 나리가 고개를 휙 돌리고 나를 바라봤다. 너도 들었지? 뭘 들어? 귀신 오는 소리 들었잖아. 2년 죽고 나면 너 데리고 가겠네. 무슨 말인지 뜻은 몰랐는데 무서운 건 알았다. 아까 그 가가각 거리는 소리를 말하는 건가 하고 고개를 끄덕거렸더니 나리가 울고 있던 선배에게 말했다. 그러길래 그걸 왜 건드려? 미친년아.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 사당을 망가뜨리면 어쩌니? 응? 이제 너 다 죽었다. 선배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엎드려서 엉엉 울더니 2살이나 어린 나리 발을 잡고 살려달라고 몇 번이고 말했다. 그동안 선배 팔이 휘감겨 있던 천은 점점 더 누렇게 말라가더니 거의 갈색에 가까워졌다. 나도 그 소리만 듣지 않았다면 그냥 미식인이겠거니 하고 나리가 했던 말을 무시하겠는데 소리를 듣고 나니 언제 그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릴지 몰라서 미칠 것 같았다. 해지면 올 거야. 또 온다고. 오늘 밤에 상 치르기 싫으면 너 우리 할머니 좀 만나야겠다. 그 말을 끝으로 나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독서실로 갔다. 나는 거의 실신할 것처럼 우는 선배를 부축해서 다시 교실로 들어갔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점심시간이 끝났지만 하교할 때까지 나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수업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교실 내 자리에 앉아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나리와 같은 반이라서 그런 건지 뭔지 이상하게 수업을 듣는 동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혹시 내가 착각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봤지만 점심시간 이후로 이상하게 인상을 구기고 가끔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는 나리 얼굴을 보니 나리의 모습을 보니 착각이라는 생각은 일찌감치 접어야 했다. 수업이 끝나고 나는 일단 엄마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그 당시 휴대폰이 좀 대중화되긴 했었지만 난 아직 폰이 없었다. 교무실 옆에 있는 공중전화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늦게 간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전화를 받고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용건을 말하기도 전에 먼저 엄하게 말했다. 일단 거기 가서 할머니 말씀대로 다 해. 일 다 끝나면 아버지가 데리러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 엄마도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말이었다. 그게 신기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봤지만 엄마 대답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 하나뿐이었다. 그렇게 학교가 끝나자 선배가 다시 우리 교실로 왔다. 이번에는 선배 혼자뿐이었다. 그 친구들은 무서워서 같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엄마랑 아빠가 이따 온다고 말 들으래서. 선배도 나와 마찬가지로 이미 부모님이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 점심시간 끝나고 수업 내내 울었는지 선배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이제는 거의 검게 변한 천이 무서워서 나는 되도록 천에 시선을 두지 않았다. 하교 시간이 되자 나리가 나와 선배를 불러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다. 할머니에게 다 말해놨다고 하는 소리가 평소와 똑같아서 안심이 됐다. 나리 집은 학교까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걸어서 막 10분도 안 될 것 같은 곳이었다. 다만 학교 뒤쪽으로 난 처음 가본 골목이었다. 골목마다 크고 작은 집이 이어져 있었는데 집마다 대나무에 비치볼이나 색색의 천이 매달려 있었다. 어떤 곳은 먼지가 잔뜩 낀 부처님 오신 날이 적힌 불 꺼진 연등이 쌍으로 달려 있었는데 거기가 나리 집이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나리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는 우리를 집 안으로 부르지 않았다. 나리가 없이 선배와 나만 서 있으려니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다. 어디서 다시 가가각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이었다. 그러나 나리는 바로 돌아왔다. 작은 플라스틱 대야 같은 것을 가지고 온 나리가 신발을 벗으라고 했다. 선배와 나는 부모님에게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우물쭈물 양말까지 다 벗고 맨발이 되었다. 우리가 맨발이 된 것을 확인한 나리가 대야에서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것을 꺼냈다. 식칼이었다. 시퍼렇게 날이 선 식칼 2개를 꺼내더니 나리가 칼등 쪽을 향해서 입에 물라고 했다. 무는 동안에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눈에 불길이 있는 것처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선배와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 칼을 입에 물었다. 쇠맛인지 피맛인지 이상한 맛이 났다. 이제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 따라서 와. 선배가 앞서서 걸어갔다. 겁에 질린 듯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는데 나리가 대야에 담겨있던 흰 모래 같은 것을 한 줌 쥐고 나와 선배 발에 뿌렸다. 따갑고 아픈 것이 굵은 소금이었다. 맨발에 닿는 소금 알갱이가 굵었지만 무서워서 그런지 아픈 줄도 몰랐다. 그리고 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우리가 넘어간 대문에서 철컹철컹하고 뭔가가 쥐고 대문을 흔드는 소리가 났다. 쇳소리가 무서워서 등줄기에 다시 소름이 돋았다. 누가 머리채를 잡아챌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았다. 나리의 얼굴이 마치 미친 것처럼 급격하게 일그러지더니 예의 또 이상한 애기 목소리를 내며 소금을 바닥에 뿌려댔다. 너 먹을 거 없다 이년. 당장 물러나라 이년. 또 죽을 년. 그에 맞춰서 철컹거리는 소리가 더 심하게 들렸다. 도무지 잘못 들은 것 같지가 않아서 뒤를 돌아보려니 나리가 획하니 다가와 째진 목소리로 돌아보지 마! 하고 고함을 질렀다. 붉게 충혈된 눈이 일그러진 데다 흰자도 충혈되어 온 눈이 다 빨갛게 보였다. 이상하게 나리 목소리를 듣자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돌아가던 고개가 다시 바로 돌아갔다. 10발자국도 안 될 것 같던 마당을 간신히 가로질러서 나와 선배는 나리를 따라 나리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희미하게 향 냄새가 나는 집 안은 들어오자마자 작은 황금색 부처님이 있는 큰 방이 보였다. 부처님 주변에는 꽃과 초로 꾸며져 있었다. 작은 부처님 옆에는 더 작은 부처님도 있었는데 그 뒤로 현란한 색의 부처님 그림도 벽을 도배하다시피 그려져 있었다. 방에 들어간 후에야 나리가 입에 물고 있던 칼을 뱉으라고 했다. 선배는 얼마나 억세게 물고 있었는지 입 주변이 온통 뻘겋게 물들어져 있었다. 그 사이 울었는지 눈이 시뻘건 선배와 내 앞에 곱게 한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다. 이마 위로 넘긴 쪽진 머리에 눈썹 문신을 했는지 눈썹이 치켜 올라간 할머니였다. 다리가 후들거려 엉거주춤 선 우리를 바라보던 할머니가 나와 선배를 끌고는 부처님 모신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응? 너희 둘은 이제 연화대 아래 숨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 나오면 안 되고 누가 너희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면 안 된다. 알겠니?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다. 할머니 말은 내가 혼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었다. 내가 너희를 부를 때는 직접 문을 열고 너희를 꺼낼 테니 너희는 걱정 말고 안에 있거라. 그리고 너! 나리 할머니는 나리보다 무서웠다. 눈을 획 찍혀뜬 할머니가 덜덜 떠는 선배를 가리켰다. 너는 그 안에서 네가 지은 잘못을 빌고 귀신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빌어라. 진심으로 빌지 않으면 쫓아내도 다시 돌아올 것이야. 네 목숨이 달렸으니 네 하는 대로 목숨을 보전해. 내게 말할 때보다 훨씬 무서운 목소리였다. 간신히 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문 활짝 열고 소변을 본 직후 나와 선배는 각자 다른 나리 할머니가 법당 아래 연화대라고 말한 길고 낮은 수납식 창고에 각각 들어가게 되었다. 창고 안은 좁고 컴컴했다. 네모난 상자 안 같은 데다가 5월인데도 부산은 여름처럼 더웠다. 발치에 닿는 물건들은 대부분 북이나 장구 혹은 초가 들어있는 상자들 같았다. 다행히 구석에 방석 같은 것이 쌓여 있어서 나는 그곳에 쪼그리고 앉았다. 덥긴 했지만 이상하게 공기가 부족한 것 같지는 않았다. 쪼그리고 앉아 있으려니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문 너머로 들리는 사람들 목소리가 점차 늘기 시작했다. 우리가 올 때는 분명히 할머니와 나리뿐이었는데
아저씨 목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아줌마 목소리가 하나둘씩 늘었다. 무슨 굿을 준비하는 것처럼 여기에 상을 놔둘까요? 여기에 방석을 놓을까요? 떡은 바로 찔게요. 뭐 이런 대화가 오갔다. 1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대화는 계속될 뿐 도무지 뭐가 시작하는 것은 느껴지지 않아서 나는 어느새 쪼그리고 앉아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깬 이유는 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징소리 때문이었다. 징소리와 더불어 북소리도 같이 들렸는데 피부에서 그 울림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다. 날이 할머니라고 생각되는 할머니 목소리가 이상한 노래 가사 같은 말을 웅얼거리고 있었다. 나무 문에 가로막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짧은 지식으로나마 굿을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은 했다. 더 무서워진 마음에 나는 웅크리고 무릎을 끌어안았다. 소변은 보고 와서 그런지 마렵지 않았지만 뱃속이 뒤틀리는 것처럼 아프고 명치가 저릿저릿했다. 먹은 것도 없는데 체한 것 같았다. 굿소리는 점차 커지다가 작아지다가 했다. 그것 말고는 다른 이상한 일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게 언제 끝나는 건지 오늘 집에 갈 수는 있는지 몰라서 시간 가는 게 너무 느리게만 느껴졌다. 이럴 거면 차라리 누가 날 깨울 때까지 잠을 잤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던 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누군가 우는 것처럼 흑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옆 창고에 들어간 선배가 무서워서 우는 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는데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작고 가느다란 소리였다.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다. 그렇지만 들렸다. 잠이 확 달아났지만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움직이면 그 소리가 가까워질 것 같았다. 소리가 나자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 그것으로 우는 게 선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숨죽인 채 우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서 미칠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점점 더 징소리와 북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날 놔두고 어디 가는 건 아닐까? 문을 열어서 밖을 보고 싶었다. 혹시 굿이 다 끝난 건가? 그렇다면 소리가 뚝 끊겨야지. 저렇게 서서히 멀어지듯 줄어드는 것은 아닐 텐데. 오만 가지 잡생각이 다 들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여기서 언제 나갈 수 있냐는 거였다.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이제 징소리도 북소리도 할머니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들리는 것은 내 신경을 갉아먹는 것처럼 계속 희미하게 들리는 가락 거리는 소리뿐이었다. 그리고 울음소리.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울음 섞인 선배의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 순간 뚝 하고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선배의 울음도 그리고 갈짝거리는 소리도 다 끝난 것 같았다. 귀신이 선배가 하는 사과를 듣고 용서해 준 걸까? 이제 다 끝난 것은 아닐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근데 할머니가 이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위문이 들었던 순간 찢어지는 비명소리와 갈짝거리는 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미칠 듯 갈짝거리는 소리에 놀란 듯 선배가 비명을 질렀다. 놀란 마음에 나는 웅크린 채 그대로 눈을 감고 귀를 틀어 막았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창고 안이 습하고 더운 듯 느껴졌다. 한참 후 눈을 뜨고 나서야 나는 내가 펑펑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눈물과 콧물이 줄줄 흘러서 무릎을 적셨다. 그리고 바로 법당 문 앞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제대로 듣고 나서야 깨달았다. 이건 나무 상자 같은 것을 손톱 같은 것으로 긁는 소리라는 것을. 상자 안에서 무언가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상자의 모서리를 손톱으로 긁으면서 마치 쥐새끼처럼 구멍을 내고 안을 파고들려는 것처럼 점차 소리가 커져갔다. 끊임없이 갈짝거리는 소리에 머리가 텅 비는 것 같았다. 홀린 것처럼 앉아서 창고 문을 노려보자 문 아래쪽에서 점차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뭔가 빠져나간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것만 바라봤다. 소리가 커지면서 조금씩 문 구석이 움찔거렸다. 마치 무언가가 안에 들어오려고 용을 쓰는 것처럼 가가가가가가가가 비명이 나올 것 같아서 나는 입을 틀어 막았다. 비명 대신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즉시 갈짝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반드시 안으로 들어와 나를 잡아먹기라도 할 것처럼 거세지는 소리에 미칠 것 같았다. 사람이 너무 긴장하면 미친다고 했던가? 두렵고 미칠 것 같고 죽기 일보 직전인 것처럼 심장은 뛰고 결국 여린 내 정신은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했다. 의식을 잃은 것은 아주 잠시였던데 정신을 차렸지만 여전히 사방은 어두웠다. 다 끝난 걸까? 아니면 다들 나만 놔두고 어디로 간 건 아닐까?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리며 나는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창고 문을 건드렸다. 그러나 손에 닿는 것은 차갑고 끈적하고 물컹한 것이었다. 사람 피부와 같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있는 힘껏 비명을 지르기 위해 입을 벌렸다. 때마침 할머니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더라면 목청이 찢어져라 소리를 질렀을 것이 분명했다. 차가운 피부의 여자가 내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풀어 헤쳐진 검은 머리카락이 등까지 길었고 피부는 물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그 눈, 퀭하게 뚫린 두 개의 검은 동공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마 아래 보이는 것은 검은 두 개의 구멍뿐이었다.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가 나를 향해 씩 웃었다. 새빨간 입술이 벌어지며 가지런한 하얀 이가 보였다. 아니다. 이가 아니라 구더기였다. 우글우글 움직이는 것들이 여자가 입을 벌린 순간 우수수 쏟아져 내 발과 무릎에 떨어졌다. 굼실굼실 움직이는 것들이 내 무릎을 타고 올라오거나 바닥에 떨어졌다. 그 툭툭 거리는 소리, 그리고 감촉, 미칠 것 같았다. 이대로 차라리 심장이 멈춰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여자는 내 반응이 재미있는 듯 계속 입을 벌려 구더기를 토했다. 그러던 여자가 갑자기 목을 비틀어 꺾더니 고개를 숙이고는 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검은 눈구멍이 보이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다시금 들리는 소리. 소리의 정체를 깨달은 순간 나는 그대로 뒤로 넘어가 기절하고 말았다. 여자는 손가락으로 제 눈두덩이 안쪽의 뼈를 긁어내고 있었던 거다. 정신을 차린 후에야 나는 내가 법당 밖으로 나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엄마가 있었고 나리가 멀거니 나를 보고 있었다. 엄마는 펑펑 울고 있었지만 선배 부모처럼 비명을 지르진 않았다. 선배는 온몸이 생채기 투성이었다. 자신의 손톱으로 온몸을 자해한 것이었다. 탈진한 나를 데리고 부모님은 병원으로 갔다. 선배 역시 병원으로 갔지만 학교로 돌아온 것은 나 하나뿐이었다. 이후로 나리에게 들은 바로는 그 선배들이 학교 뒷산에 있는 사당에서 담배를 피다가 불을 질렀다는 얘기를 들었다. 홍기가 다 되어 결혼을 앞두고 죽은 여자를 기리는 사당이었는데 불에 완전히 전소가 되어 모시고 있던 위패도 없어졌다고 했다. 그래서 곧 귀신에게 홀릴 거라고 알았지. 내가 선배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끝까지 모른 척 할 생각이었다고 나리는 말했다. 그것도 그 원한이 가장 강한 보름 후였기에 원한이 강해 애꿎은 나까지 덤터기를 쓴 거라고 했다. 그럼 왜 마음을 바꿔서 도와준 건데? 내 질문에 나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내 얼굴을 보며 씩 웃었다. 친구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 아, 재밌네요. 도서관의 애기 무당이라는 얘기였고요. 사당 같은데 파헤치지 마십시오. 망가뜨리지 말고. 근데 여기서 좀 얻었던 정보는
15일 뒤가 가장 한이 강하다라는 건데 약간 달의 그 주기가 보름이잖아요. 차는 그 주기가. 그렇다 보니까 그게 좀 이제 한이 맥스가 되는 시간이 아닌가. 원한이 가득 차는 이제 날인 거죠. 15일 그 뒤가. 그것도 뭐 신기했고.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좀 긴 거를 좋아하나 봐요. 길면 읽다 보면 뭐 듣다 보면 좀 더 몰입이 계속 되니까 뭐가 나오든 재밌는 것 같아. 뭐 부산이었고 부산 괴담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좋음. 부산을 좋아합니다. 원래 제가 얼마 전에 부국제도 갔다 왔었고. 예. 아무튼 자, 여기까지가 무당 괴담 모음 특집이었고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그 특집으로 하면 좋잖아요. 그 영상 만들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특집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어 괴담 특집이라든가 뭐 물귀신 특집이라든가 뭐 해외 괴담 특집이라든가 일본 여자 귀신, 인도 여자 좀비 특집이라든가 뭐 이런 원하시는 특집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딱 해가지고 이렇게 특집 방송하니까 많은 그 괴담 요청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그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